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여러분의 월급이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어제까지 1,000원이던 라면이 1,500원이 됐고 5,000원이던 김밥이 7,500원이 됐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 장바구니 하나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공포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 속 시나리오라고 믿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원달러 환율은 1,475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1,500원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 마지노선이 무너질 겁니다. 연세대 김정식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추세대로라면 1,500원대도 가능한 수준이라고요. 한 이코노미스트도 1,500원이 시야에 들어왔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율 1,500원. 이 숫자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이 아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식탁에서, 출근길에서, 그리고 미래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사실 환율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코스피 지수를 매일 확인하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파트 시세를 들여다보지만 환율은 뭔가 저 멀리 있는 전문가들의 영역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만 해도 환율은 1,35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1,470원을 넘어섰죠. 120원이 오른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단돈 120원, 편의점에서 껌 한 통 값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미국에 유학 보낸 자녀에게 한 달에 $3,000씩 생활비를 송금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7월에는 405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44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36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1년이면 432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할부금이 나가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미국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을 때 7월에는 약 7,380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800달러밖에 받지 못합니다. 같은 돈을 보냈는데 580달러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수입 물가가 석 달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4%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나 뛰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환율 상승이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요. 지금 오르는 수입 물가가 한두 달 뒤에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미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10,000원짜리 칼국수가 화제가 됐죠.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그게 외식 물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고 이게 외식 물가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국내 식품 제조업의 원재료 수입 의존도는 약 70%에 달합니다. 밀, 대두, 옥수수, 원당.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라면, 과자, 음료수의 재료들이 전부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게 비싸집니다. CJ제일제당은 3분기 사업 보고서에서 환율이 10% 오를 경우 세후 이익이 약 13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원 F&B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이 약 20억 원 감소한다고 추정했죠. 기업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트에서 라면이 동났습니다. 화장지가 품귀 현상을 빚었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먹을 라면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진짜 쓸 화장지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삽니다. 나중에 없어질까봐 미리 사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없어집니다.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환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외환 시장은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달러가 필요한 사람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고, 달러를 가진 사람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코로나 때 마트와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달러를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외화 예금 월 평균 잔액이 918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약 135조 원입니다. 수출 대금을 받았으면 원화로 바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바꿉니다. 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옆집이 달러를 사니까 나도 삽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면 달러는 귀해지고 가격은 오릅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는데 같은 기간 외화 예금 잔액은 8.8%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조금 늘었는데 달러 보유액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11월 18일 기준 달러 보험 판매액이 1조 5,01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서학개미들도 똑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기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주식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만 올라가면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때 라면 사재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라면을 사면 진짜 라면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기만 하고 안 쓰면 시장에서 달러는 점점 귀해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스스로 가속화됩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더 사고, 더 사니까 더 오르고, 더 오르니까 더 사고, 끝이 없습니다. 이걸 공포매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수입을 많이 하는 업종입니다. 정유, 항공, 철강, 식품.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먼저 정유업계입니다. 국내 정유회사들은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달러로 사들입니다. 10억 배럴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하루에 약 270만 배럴을 수입합니다.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달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보고서에서 환율이 10% 오를 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약 1,544억 원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약 6%가 오르는 건데 비례 계산하면 약 900억 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정유회사가 손실을 보면 유류세를 올립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상품 가격이 오릅니다. 항공업계는 더 심각합니다. 항공사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30%가 유류비입니다. 여기에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해외 체류비까지 전부 달러로 결제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회화 부채가 약 48억 달러인데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480억 원의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100원이 오르는 거니까 4조 8천억 원의 손실입니다. 이 손실을 어떻게 메웁니까? 항공권 가격을 올립니다. 해외여행이 비싸지는 거죠. 철강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광석과 제철용 연료탄을 전부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가가 뛰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는 위축돼서 제품 가격의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익이 줄어들죠. 식품업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원달러 환율 10% 변동 시 35억 원의 세전 손익 영향이 있고 CJ제일제당은 10% 상승 시 세후 이익이
13억 원 감소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 업종이 무너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정유업계가 무너지면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모든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항공업계가 무너지면 항공권이 비싸지고 해외여행이 줄어들고 관광산업이 무너집니다. 철강업계가 무너지면 건설 원가가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가 오릅니다. 식품업계가 무너지면 장바구니 물가가 뜁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우상승합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414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14원 오르면 물가가 0.04% 오릅니다. 그럼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100원이 오르는 거니까 약 7%포인트입니다. 물가가 0.28% 오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물가 목표치를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평균값입니다. 어떤 품목은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9월에 2.3%였는데 10월에는 4.8%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른 영향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은행은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르니까요. 금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받은 사람들은 계속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개인은 소비를 줄입니다.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거죠. 서울신문이 10명의 경제 전문가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금리 조정이나 구두 개입보다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는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밴드를 붙인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사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핵심은 국민연금의 환해지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이 내려가겠죠. 국민연금은 전체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 1,480원대가 전략적 환해지 발동 가능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아 보입니까? 국민연금이 나서면 환율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환해지를 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해외 자산을 팔아서 원화로 바꾸는 순간 해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 자금입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미래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안전판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국민연금을 써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쓰면 우리의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환율을 안 잡으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집니다. 뭘 선택하든 국민만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걸까요?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삽니다.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돈을 보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작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10년간 최대 200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죠. 이것도 결국 달러가 한국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외국인의 증시 이탈입니다. 11월 첫째 주에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7조 1,511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주간 기준 역대 최대 순매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최근 환율 급등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시장이 가장 기피하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가치가 더 가파르게 절하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을 찾습니다. 안전한 자산이 뭡니까? 달러입니다. 금입니다. 원화는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달러가 들어오는 힘이 줄었다고요. 조용구 신영증권연구원도 국내 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 이후 미국보다 낮아지면서 펀더멘털이 약화된 흐름이 고착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환율이 얼마까지 올랐는지 아십니까? 1,900원입니다. 1997년 초에 842원이었던 게 1,900원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1,000원 넘게 뛴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은행이 망했습니다. 실업률이 8.7%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환율 상승이 대외 부채 상환 부담으로 신용위기를 초래했지만 지금은 대외 순자산국으로서 환율 변동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고요. 대외 순자산국이 뭡니까? 한국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돈보다 많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돈을 다 빼가도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IMF 때처럼 국가 부도는 안 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국가 부도가 안 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보십시오.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환율이 1,412.2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인 1,394.97원을 웃돕니다. 환율이 1,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국민 재산이 40% 이상 날아간 셈입니다. 국가 부도는 안 나도 여러분의 재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1,500원 돌파가 무섭습니다. IMF 같은 극적인 사건은 안 일어나지만 서서히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두면 개구리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달러 자산입니다. KB국민은행 박상현 PB는 금융자산 중 약 20%를 달러 자산으로 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모든 걸 원화로만 들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 손해를 봅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펀드든 미국 주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부는 반드시 달러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해외여행, 수입식품, 수입차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환율이 오르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미루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월세, 대출이자,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따라오르고 결국 생활비 전체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고정비를 줄여놔야 버팁니다. 반면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 관련 업종을 주목하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손해보는 업종도 있지만 이득 보는 업종도 분명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업종을 눈여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긴급 자금입니다. 현금으로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확보해 두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밀릴 수도 있고 물가가 급등해서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 현금뿐입니다. 부채가 있다면 지금이 줄일 때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면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원금을 갚는 게 좋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는 시대에는 한 가지 수입원만으로는 위험합니다. 부업이든 투자든 무엇이든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엔 1,510원, 1,520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아직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1,480원도 견뎠는데 뭐 어때?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코스피가 무너집니다. 2,500선이 깨지고 2,400, 2,300 공포가 확산됩니다. 환율은 더 빠르게 오릅니다. 1,550원, 1,600원.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합니다. 과도한 변동성은 용납할 수 없다. 필요하면 적극 개입하겠다. 하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유류비가 뜁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500원을 넘어갑니다.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택배비가 오릅니다. 마트 물가가 뜁니다. 라면 한 봉지가 1,500원, 우유 1리터가 4,000원. 식당들이 가격을 올립니다. 칼국수 12,000원, 김치찌개 13,000원. 외식을 하려면 1인당 2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식을 줄입니다. 식당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항공권이 비싸집니다. 미국 왕복이 300만 원, 유럽 왕복이 500만 원.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행사가 무너집니다. 유학비가 폭등합니다. 미국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보내야 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자녀를 귀국시키는 가정이 생깁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원가가 오르는데 제품 가격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수익이 줄어듭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시작됩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구직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합니다. 중장년층은 재취업 기회를 잃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환해지를 본격화합니다. 해외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들여옵니다. 환율이 조금 내려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미래연금이 줄어듭니다.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가 높은 채로 유지됩니다. 빚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부동산 가격이 흔들립니다.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또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환율 1,500원 돌파 이후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을 분산하는 겁니다. 원화만 들고 있지 마십시오. 달러, 금, 부동산, 주식.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분산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특히 자산의 20%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건 현금뿐입니다. 그 다음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산업이 무너져도 내가 가진 기술과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십시오. 영어를 배우십시오. 글쓰기를 배우십시오. 영상 편집을 배우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워두십시오. 그리고 인맥을 쌓으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두십시오.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연대를 잊지 마십시오.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상황을 공유하십시오. 함께 계획을 세우십시오. 위기는 혼자 견디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버티는 겁니다. 친구들과 연락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힘든 시기에는 심리적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십시오. 이웃과 관계를 만드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든든한 건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 선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만듭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IMF 때를 기억하십시오.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시오. 위기마다 누군가는 무너졌지만 누군가는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더 강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당신의 가난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폭풍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달러 통장을 만드십시오. 고정비를 줄이십시오. 긴급 자금을 마련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환율 1,500원 시대, 그 거대한 폭풍이 곧 밀려옵니다. 폭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